안녕하세요.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 사정을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꼭 TV에 제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알려드려서 저와 같은 일이 2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엄청난 저의 인생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미대생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이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독일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독일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요. 생활비도 저렴하고 학비도 지원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시대에 엄마 아빠는 독일로 유학을 가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굉장히 낭만을 추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대생이라서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없는 살림에도 독일에 있는 모든 지역을 뒤져서라도 당신들 마음에 드는 식기구를 사기도 했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저희 가족에는 예술이 함께했습니다. 클래식을 듣는 것은 일상이고 잘 때도 잠옷까지 정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입을 법한 고풍스러운 잠옷을 입고 잠들곤 했죠. 사람은 말이야, 예술을 향유하는 기쁨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사회에 나가서 생활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집어 던지지 먹고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하지만 예술은 우리 일상 속에 잔재되어 있어야 진짜 예술인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희 식사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거야. 이것이 저희 부모님의 교육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부모님은 일자리를 찾으러 애쓰셨지만 국가 부도 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 사항으로 인하여 설 자리가 없으셨어요. 부자였던 외할머니 원조로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 외에는 저희 가족은 당장 돈 한 푼 쓸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저희 가족을 부자로 생각했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입고 나가는 옷과 행동은 귀족처럼 하고 다녔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도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면서 남자에게 많이 되었어요. 폭력적인 놈을 만나기도 했고 저를 가지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친구들은 너는 생긴 거랑 다르게 너무 순수하다니까? 겉모습만 보면 무슨 산수만 마시고 살 것 같아. 더러운 건 손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착하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 너한테 달라붙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연애가 하기 싫었습니다. 아니, 연애를 넘어서 결혼도 너무 하기 싫었어요. 1년 해가 갈수록 혼기가 차고 슬슬 부모님도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죠. 태희야, 요즘 만나는 남자는 없니? 아, 엄마도 진짜 나 남자 안 만난다니까. 결혼도 안 할 거야.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혼자 살 거야. 혼자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너 정말로 그럴 거니? 엄마 아빠 죽으면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도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아, 몰라. 내 앞에서 결혼 이야기 그만해. 아무리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저의 완강한 태도에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부모님 닮아서 저도 한 똥꼬집 했거든요. 결혼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나름대로 으름장을 내기도 했네요. 그렇게 제가 30 초중반이 되었을 때 저도 슬슬 미술이 아닌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말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감도 살릴 겸 부지런해지고자 신청을 한 거였죠.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할 팀을 꾸려주는데 한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 얼굴에 뭐 김이라도 붙은 건가?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뒤를 돌아보면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희 씨, 오늘 수업 끝나고 약속 있으세요? 네? 저요?
약속은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수업도 일찍 시작하고 끝나면 배고프기도 하고 혹시 할 일 없으시면 저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싶어서요. 데이트 신청인가 긴가민가 한 마음에 대답을 망설이고 있으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희 팀원들한테도 밥 같이 먹자고 미리 말해뒀어요. 저희 단둘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갈게요. 그 뒤로 한 달간 매일 아침에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은근하게 저를 챙겨주곤 했죠. 밥은 팀원들과 같이 먹었지만 따로 챙겨온 음료수나 군것질거리들 저에게만 주곤 했어요. 전 애초에 학원을 오래 다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지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태희 씨 학원 그만둘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다닐 줄 알았는데. 네. 전 어릴 때부터 영어 했어서 오래 다닐 필요가 없어서 그간 덕분에 재밌게 공부 잘했습니다. 저 실은 할 말이 있는데. 머뭇거리던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첫눈에 반했고 오랫동안 지켜봤다고요. 자꾸 저한테 눈길이 갔고 마음을 숨기기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고 태희 씨를 놓치면 평생 저 같은 여자 못 만날 것 같다고 사귀자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정색을 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도 없고요. 더더구나 결혼 생각은 더 없습니다. 비혼주의자예요. 그리고 저 이전 연애에서 마음을 많이 데워서 더 이상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전 남자들이랑은 달라요. 죄송한데 싫습니다. 매섭게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알겠다며 저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친구라도 지내자고 하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죠. 취직을 하면서 저에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상사가 저를 왕따시키기도 했고 후배가 제 뒷담을 까다가 걸리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인생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회의감이 든 저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태희야, 그래도 나와서 밥은 먹어야지. 언제까지 방에만 있을 거니? 몰라, 배 안 고파. 배가 안 고프긴 뭐가 안 고파. 너 지금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어. 그러다 쓰러진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몰골이 안 이어져가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영어 회화학원에서 만난 그 남자였어요. 정말 사람이 한결같더라고요. 태희 씨가 힘들 때면 언제든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힘들 때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날 믿어주는 그 남자에게 저도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요.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제 마음을 열게 만든 그 남자를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연애만 하고 싶었어요. 결혼 생각은 없다고 남자친구에게도 연애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어. 난 당신이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아이 낳는 것도 여자가 낳는 거고 아무래도 남자보다 더 희생을 많이 해야 하는 거니까. 난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런데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몇 달 동안 생리를 안 해서 쎄한 느낌의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떴습니다.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느낌이었어요. 누구보다 아이 안 가지겠다고 결혼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제게 아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저는 부모님에게 무진장 혼날 각오를 했죠. 테스트기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너무너무 축하해.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로 결혼 안 하면 어떡하나 매일 걱정이었지 않니? 엄마가 얼마나 밤마다 기도한 줄 알아? 엄마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세상에 우리 딸 아빠도 너무 축하해.
딸이 이제 여자가 됐구나.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척척 잘하니까 아이 태어나면 아주 야무지게 잘 키울 것 같아.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저를 매우 축하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사신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혼전 임신에 대한 편견은 없으셨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에만 집중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인사도 드린 적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야, 나 어머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무서운 분 아니야.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를 본 어머님은 너무나도 환하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다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살았고 한국에 들어와 미술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고 하니 손뼉을 짝짝 치면서 쉴 때는 푹 쉬어야 한다며 백수인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신라 호텔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부자가 아닌 저희 집은 금액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보는 눈도 있고 하니 결국 호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우리 며느리 아기 낳으면 내가 아파트도 증여해 줄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져. 저를 정말 친딸보다 더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이 사시는 압구정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며느리야,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하려고 하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오렴. 알겠지? 멋쟁이처럼 입고 와. 어머님의 말에 전 친정에 가서 엄마가 옛날에 입고 다니셨던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저보다 옷을 잘 입으시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하이엔드 옷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굶어 죽어도 멋은 포기 못한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었죠. 저를 본 시어머님 친구분들은 아유, 며느리 얼굴에서 정말 귀티가 흐르네. 선진국인 독일에서 살다 왔다니 정말 그러니까 봐. 얼굴도 너무 이쁘다.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귀족 같다. 아이, 그러게 말이야. 하도 며느리 자랑을 하길래 왜 저렇게 오버인가 싶었는데 정말로 자랑할 만하네.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많이 불편하지? 아, 네. 요즘 특히 움직이는 게 힘드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기 천사 만날 생각에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 내가 너한테 전해줄 게 있는데 몸 움직이기 힘드니 내가 너희 집으로 잠깐 가도 괜찮겠니? 어머님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셔요. 집 정리하고 있을게요. 오후 6시쯤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무슨 봉투예요? 열어봐라.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며느리 생각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너 생각해서 구해본 거야. 봉투 속 내용물은 다름이 아닌 청담동에서 비싸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산후조리원 등록증이었어요. TV에서도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아이 출산 후 가는 조리원으로 유명했고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도 아이 낳고 몸 관리하기 위해 오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친 곳이었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너무 분수에 넘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너무 과분한데요. 세상에.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곳을 가겠어. 받아도 된다. 그럴 만한 가치 있어. 황후의 씨가 될 아이를 낳을 몸인데 안 그러니? 내가 너 사주 보니까 아주 미래가 창창하더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비가 될 몸이었대. 우리 아들이 복이 참 많지. 이런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말이야. 그치?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꾹 참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니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밥을 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한데 아이한테 영양분을 다 주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죠. 바로 어머님이 예약해 놓으신 조리원으로 들어가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담당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참 친절하셨어요. 저는 조리원 방을 제 집처럼 꾸몄습니다. 남편과 찍은 신혼사진도 작은 액자에 만들어서 탁자 위에 세워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와 아주 잘 맞았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심한 감기에 걸리신 겁니다. 태희 씨, 미안해요. 원래 산모가 태어날 때까지 담당 도우미는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인데 몸이 안 좋아지고 병원에서도 폐렴기가 있어서 일을 쉬는 게 낫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는 아주 성격 좋은 도우미 선생님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렇게 중간에 저는 도우미가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 오신 아주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아줌마는 저를 보고 섬찟 놀라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왜 날 보고 놀라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쭈뼛쭈뼛 도우미 아줌마가 제 곁을 맴도는 겁니다. 혹시 아주머니 뭐 할 말 있으세요? 아까부터 안 나가시고 뭔가 불편한 듯이 주변을 맴도시길래 걱정이 돼서요. 사모님, 다름이 아니라 자꾸 말을 망설이는 겁니다. 전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죠. 그러다 힘겹게 입을 연 아주머니의 말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영수 씨가 남편분 맞으시죠?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모님이라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저희 딸이 신영수 씨랑 사실혼 관계였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전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신영수 씨와 파국으로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내일 모레 출장이 끝나서 서울로 오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 전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혼 관계라뇨? 소송이라뇨?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제 남편과 어머님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은행원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나중에 아파트를 증여해 준 걸 약속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신혼집을 미리 사놓으라고 했나 봐요.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은행원인이 대출을 풀로 땡겨 서울에 집을 사놨다고 합니다. 대출 빚은 나중에 어머님이 아파트 증여해 주시면 그걸로 갚아야겠다 싶었던 거죠. 어머님이 증여 관련해서 통장이랑 민증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가져가셨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내 딸 아파트 명의로 수억 대의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어요. 집 값보다 더 큰 빚덩이들이 집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 시어미 될 사람과 예비사이 놈이 내 딸 명의로 돈잔치를 벌인 거예요. 내 딸만 신용불량자의 빚쟁이가 된 거였죠.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파르르 떨리는데 사모님 탁자 위에 있는 결혼사진 속 남자 얼굴이 그놈인 거예요.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누구보다 진실되고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고요. 어머님은 저를 딸보다 더 딸처럼 대해주신 분이었어요. 부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누구보다 진실되고 착하신 분들인데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시죠? 저희 딸이 형사랑 민사소송권 사건 변호입니다. 가족이니 어머님이랑 남편 주민번호 정도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테고 법원에 들어가서 사건 조회 한번 해보세요. 제 딸 팔아가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치겠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맞았습니다. 사기건으로 해서 소송한 게 정말로 있었어요. 파르르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출장 간 남편이 서울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저의 아이와 함께 조리원을 퇴원하는 날이었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알아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다 해결되면 연락드릴게요. 미안해요. 아이 낳고 쉬어야 할 때 이런 껄끄러운 이야기해서요.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사모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를 품고 집에 간 저는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할 말 있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한테 속인 게 있다면 싹 다 말해줬으면 좋겠네.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기 보느라 많이 힘들었어? 조리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있었다며. 그 여자 명의로 당신이랑 어머님이 담보대출 받아서 서로 소송도 했다며. 당신 정말 사기꾼인 거야?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거짓말인 거야? 뭔데 진짜로? 남편은 저의 이야기에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화낼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 같은 얼굴로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접근했어?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 우리 가족도 그 여자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 며칠 뒤 남편은 소송 기록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께 소송이 걸릴 사안은 집행유예로 끝이 났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명의로 대출을 한 건 맞고 형법상 문제가 될 요소이기 때문에 징역이 나오긴 했지만 죄가 중하지 않아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고, 그 여자도 가족들에게 사기친 게 있어서 자기도 맞소송을 했다는 소송 자료를 저에게 건넨 거였어요. 내가 떳떳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록서를 보여줬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랑 우리 엄마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 나도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고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도 나랑 비슷하게 남자한테 대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당신을 원한 거였다고. 그리고 함께 건넨 진료 기록서에는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과 피해망상증, 우울증, 조울증 등등 각종 병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야. 그 여자 엄마도 마찬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래? 아니면 몇 년 동안 당신만을 바라보고 헌신한 내 말을 믿을래?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다른 사람들 말만 믿고 여보를 의심했어. 미안해. 내가 귀가 얇아. 그래서 우유부단한 것도 있어. 정말 미안해. 당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게.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생각을 했던 저는 남편의 진실 어린 행동에 그 마음을 접고 사죄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님도 모든 것은 오해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정말 내가 악마 같은 시어머니였다면 임신한 너에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었겠니? 새아가야, 난 그 누구보다 너를 진실되게 대하고 너에게 따뜻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단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쌓인 오해들은 다 풀었으면 좋겠구나. 애초에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순 있었겠지만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굳이 우리의 과거를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응?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어요. 서류까지 가져다 두면서 사건을 해명하는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저에게 무리였습니다. 그 후 다시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독일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손수 이쁘고 질 좋은 옷을 입히겠다며 아가 용품을 다 장만해 주셨고요. 역시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엄마였습니다. 온 가족이 도와줘도 아이 육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고 저도 체력이 약한데 아이 돌보느라 잠도 못 자니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저는 친정에게 잘 살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기에 어디 가서 할수원도 못했어요. 엄마에게 말하는 대신 시어머님께 눈물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전화 들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애 아빠 때문에 저 못 살겠어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저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저도 모르게 산후 우울증이 왔나 봐요.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듣게 된 어머님은 아들을 혼내었고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피곤하고 힘들 때면 어머님이 대신 아이를 돌봐주었고 전 시댁에서 마치 친정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 아이 키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란다. 다 품앗이 하면서 키우는 거지, 안 그러니? 앞으로 힘들 때마다 와서 푹 쉬고 그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거야. 저는 몸이 힘들 때마다 어머님네 댁에 가서 아이와 함께 쉬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조용하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새근새근 자는 아가와 옆에서 과일을 깎으시는 어머님, 그 과일을 받아먹는 저까지 평화롭고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발로 빵 차는 겁니다. 깜짝 놀란 아가는 잠에서 깨어 서럽다는 듯이 앙앙 울기 시작했고 놀란 저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거야? 외쳤습니다. 그때 문 밖으로 대 6명의 사람들이 어머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춘자 니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당장 나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가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평생 속을 줄 알았어? 우리 이제 다 알았어. 당신 거짓말쟁인 거. 빨리 나와. 다 죽여버리기 전에. 사람들이 고함을 치며 정말 철로 된 대문이 흔들릴 정도로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어머님은 문을 열며 말했죠. 당신은 누군데 우리 집 문을 두들기고 욕을 하고 난리야?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은 그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질질 끌려 나갔어요. 아이를 품고 있던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1분이 정말 1시간 같았습니다. 경찰이 어머님 집 앞으로 왔어요.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이 여편 내가 우리 돈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아파트 아주머니들 돈을 들고 개 모임을 3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이에서 어머님이 큰 돈을 들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돈 거였어요. 억울한 어머님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잠깐 핸드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우리 며느리 챙기느라 개모임 좀 못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분풀이하고 사람 잡아먹을 듯이 그래요? 영숙이 아줌마, 희라 엄마,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개모임 안 나왔다고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찼겠어요?
당신이랑 당신네 아들이 사기 전력으로 전가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파트에 소문이 쫙 돌고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보여줬던 관련 서류들을 아주머니께 보여주었어요.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나도 사기를 당한 거라고. 어머님의 항변 끝에 사건은 한숨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자꾸 못 볼 걸 보여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요. 저도 당황하긴 했지만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뒤였을까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신종 코인 투자 관련 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급증했고 법적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를요.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나? 나중엔 다 벌 받을 텐데. 그때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태야, 너희 시부모님 도대체가 뭐 하는 사람이니? 뭔데 우리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무슨 소리야, 엄마.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 이름을 판다고? 그래, 우리가 독일 유명 대학교에서 미대 교수 부부로 있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면서 돈도 엄청 많고 뼈대 깊은 가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라면서 사람들한테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돈 투자 받고 다닌대. 엄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엄마 아빠에게서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한다고 하면서요. 어머님과 남편이 저희 가족 이름을 팔아서 투자를 받고 다닌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어머님과 남편을 고소한 거였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경찰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나 진짜 2번 속기 싫으니까 싹 다 사실대로 말해. 진실이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을 왜 말하고 다녀?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아빠 교수도 아닌데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일단 진정해봐. 내가 차근차근 설명할게. 뒤에 이어진 남편 이야기는 횡설수설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확산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발로 뛰며 사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강하게 두들겨봐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가 또 소리를 치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오전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던데요? 아침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풍비 박살내고 뭐 코인 사기 뉴스가 터졌다나 뭐라나. 딱 보니까 그 집 며느리구나? 네, 맞아요.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애 옷도 외제로다가 아주 좋은 거 사입힌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말이 많았어요. 당신 시모가 당신 이름 팔아가지고 압구정 아줌마들 빚돈이랑 비상금을 꽤 끌어모은 모양이더라고. 시모랑 다르게 며느리가 진짜 귀티나고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다들 부잣집이라고 믿은 모양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 집도 월세, 까보니까 사채업에 이곳저곳 대출 끌어모은 모양이더라고. 저에게 수천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준 것도 전부 다 대출과 사람들에게 사기로 받아낸 돈들이었던 겁니다. 아파트를 증여해준다는 것도 시어머님이 본인의 허영심을 과시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실토를 하더군요. 아니, 나는 당신네 집이 진짜로 부자인 줄 알았지. 영어 학원에서 당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다 완전 명품이었잖아. 당신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식기구 그릇조차 에르메스더만. 난 그래서 당신 집안이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호감이 갔던 거였고. 뭐? 내가 부자인 줄 알아서 날 좋아했다고?
우리 집 부자 아니라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옷이며 식기구며 다 브랜드에서 살 뿐이라고. 미치겠네. 제가 영어학원을 다닐 때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발음도 좋고 옷 같은 것도 부모님이 젊었을 때 사 입으셨던 명품 옷들을 물려받아 입고 다니니 재벌집 딸이라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원래 영어도 잘하는데 그냥 할 거 없어서 학원 다닌다는 식으로요.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님이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본인들도 잘 사는 척을 하려고 무리해가면서까지 압구정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가서 저에게 잘 사는 척을 했던 거고요. 생각보다 결혼 생활하면 할수록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제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려고 밑밥을 계속해서 깔았던 거였어요. 임기응변에 가능한 남편과 시모는 위기사항이 찾아올 때마다 화려한 언변으로 저와 타인을 속이려고 했지만 말이 길면 꼬리가 잡히는 법. 결국 모든 게 탄로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화가 난 저는 집안에 물건을 던지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완전 미친놈! 나가 죽어! 나가 죽으라고! 저에게 맞다가 빤스만 남기고 온 몸이 벗겨진 남편놈은 핸드폰만 들고 집을 뛰쳐나갔네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몸을 피신했고요. 엄마 아빠는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니? 당장 신서방이랑 이혼해라. 아주 상종도 못할 놈들이구나. 독일에서 산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포장해서 남들을 속이고 살아? 경찰이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면서요.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남편놈과 시모는 오해라고 사기친 적이 없다면서 발뺌했지만 이미 매스컴에서 코인 투자 관련 사기를 크게 다루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구치소에서 저에게 편지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거짓말한 거였어.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고. 저는 그 편지를 양손으로 쫙쫙 찢어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거기에 활활 태워버렸네요. 꼴값 판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소송은 별다른 문제 없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제가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라고 해서 관련 자료들이랑 통장 내역을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을 쓰긴 했네요. 그때 조리원에서 도우미 아주머니 연락처를 받은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들이 우리 딸내미가 정신병자라서 다 거짓말로 꾸민 거라고 말했죠. 우리 딸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똑똑했어.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정신병 걸려서 입원한 거 가지고 그때도 우리 딸이 미친 거라고 매도하더니 이혼하긴 참 잘했네. 99명이 거짓말을 하고 단 한 명이 진실을 말한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 한 명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잖아요.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 남편과 어머님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지금도 형을 복역 중이고요. 전 그들 덕에 우울증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둠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 때 오히려 살아날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압구정 아줌마들 사이에서 저희 아이가 입었던 독일 일제 옷에 대한 문의가 그 사기 소송을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독일 제품이라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서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과 제가 쓰는 물건들과 입은 옷들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수입해오고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집한테 의지하기 싫어서 이혼을 한 뒤에 정말 애기 등에 업고 설거지하면서까지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식당 사장님께서도
외국에서 살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는데 애 엄마라고 일할 기회가 없는 건 너무 자네 능력이 아깝네. 언어 능력을 살려서 사업을 해볼 생각을 해. 애 딸려 있으니 남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 사장님의 조언 덕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친정집의 도움 없이도 아이를 씩씩하게 키우는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 3년 뒤에는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어요. 저희 남편 이름은 신영수입니다. 사기꾼 기질은 아무리 개과천선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사기 관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기꾼들의 수법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다고 해서 눈치채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법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결혼 생활로 인해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혼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클 세상만큼은 그래도 정의로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참 사는 게 쉽지 않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남모를 힘겨움을 겪고 오늘도 하루하루 암흑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